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7부 어둠의 땅. 우아미는 전포수를 만나자 지난 봄의 일이 생각나서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였다. 이놈, 너 우아미 아니냐? 전달추리가 좁은 고삿에서 우아미를 막아서며 먼저 아는 체를 하였다. 새끼네는 어쩐 일인그러? 우아미는 하는 수 없이 어정쩡하게 대꾸를 하고 나서 그 앞을 지나치려고 하였다. 나 시방 누구 집에 가는 길이다. 우리 집이로? 우리 집에는 왜로? 뭐시냐 그랑께 너그 큰아버지 아니여 너그 큰아버지는 세상을 떴으니께 훈도지로는 개동인가 개똥인가는 너그 성을 좀 만나야 시겠는데. 전달출은 턱끝에 힘을 주어 돈 단위를 삐딱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성님은 왜 그러시라오? 우아미의 전달추리가 개동이 형님을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기에 따지듯 물었다. 더구나 지난 봄 전달추를 영산강에 끌고 가서 닥달하였을 때도 개동이 형님은 마을 청년들과 행동을 함께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가 개동이 형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다. 소장료 땜시? 소장료라뇨? 너희 집에서 짓고 있는 송동제 소장료 말이여. 전달추리가 거칠게 내질렀다. 전포수가 무엇인지 소장료를 받으러 왔는거라? 우아미의 목소리도 결코 부드럽지가 못했다. 풍문에 그가 동척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소장료를 받으러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것들이 캄캄무소식이로구먼. 무엇이라고요? 무엇이야? 야 이놈아, 돌절구도 밑 빠질 날이 있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는 말도 못 들었냐? 이놈이 키만 멀쩡하지 원. 세상 돌아가는 것을 탁 모르고 있구만. 말해주마. 그러니까 내가 누군고 하니 동양적식회사로부터 새끼네 농토의 관리를 위임받은 그러니까 미우라상의 발음이시다 이건이지. 앞으로 새끼네 사람들은 이 전달추를 잘 모셔야 한다 그런 말이야. 만약에 내 비장을 획가닥 한다 치면은 미우라상 마름의 자격으로다가 소작권을 빼앗아 뿔겠다 이 말이야. 전달출은 한껏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우아미는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덜컹거리면서 저절로 한숨이 가슴의 밑바닥으로부터 새어나왔다. 앞으로 전달출이한테 시달리게 될 일을 생각하니 들에 나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신 거라우. 헌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구먼요. 우아미는 덜컹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능질거렸다. 마음대로 한다면 당장 전달출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싶었다. 상관없는 일이라니. 내가 미우라상의 마름인디. 그시라우. 암튼 우리는 보리쌀 한 알도 소장료로 바치지 않기로다가 결정을 해버렸구만이라우. 배에 칼이 들어와도 소장료는 안 낼 것이구만이라우. 그렇게 말하고 우아미는 애써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전달출 앞을 지나쳐버렸다. 그러자 전달출은 우아미의 뒤통수를 쏘아보며 이놈아! 너 시방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누가 소장료를 내지 않겠다는 게야? 하고 다급하게 되물었다. 그는 한동안 빙축 맞은 표정으로
우아미의 뒷모습을 쏘아보고만 서 있었다. 그가 새끼네에 들어와서 우아미네 집부터 찾아가기로 한 것은 먼저 개동이의 콧대부터 꺾어놓고야 말겠다는 속셈이었다. 아무래도 새끼네에서는 개동이가 행세를 하는 편이고 또 그의 말이나 행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어떻게 해서든지 개동이네부터 소장료를 받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아미 말로는 새끼네 사람들이 소장료를 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하니 빙축맞은 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전달출은 묘하게 쓴웃음을 말아올리면서 이놈들 어디 두고 봐라 하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우아민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다 말고 칠복이 영감네 사립작이 삐긋하게 열려있는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토마루에서 이영을 엮고 있던 칠복이 영감은 얼핏 전달출의 모습을 발견하고도 못 본 척 옆으로 비껴 앉았다. 안녕하셨습니까? 기력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려. 전달출은 체구에 비해 어울리지 않게 상반신을 건들거리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그제야 칠복이 영감이 힐끔 시선을 돌려 전달출을 쳐다보았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또 허칠복이라. 영감님이 붙이는 소작이 너말 가오시니께 넉섬 반이로구만요. 전달출이가 치부책을 들고 뒤적거리며 말했다. 이영을 엮고 있던 칠복이 영감은 필시 전달출이가 그의 소장료를 말하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뭐 넉섬 반이라니? 소장료 말이요. 소장료라니? 전포수가 무엇인디 소장료를 따져? 따질만 하니께 그러지요. 따질만 하다니? 하면요. 미우라상 말음이 소장료를 따지지 않고 무엇을 따질 것이오? 무엇이? 미우라 말음이라고. 칠복이 영감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손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사지까지도 떨렸다. 이달 보름거정 넉섬 반을 미우라상 집으로 가져오시오. 기한 어기면 잡이 들어올 것이고 소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말겠음께. 그렇게 되면 영감님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이오. 이 집거정도 동척 소유니께 말이오. 자, 그러면 보름날 다시 봅시다. 전달출은 서둘러 말하고 마당에서 나갔다. 야 이놈아, 소장료를 안 내면 이 집에서 쫓겨난다고. 이 집이 네 집이고 새끼네 땅이 네 땅인데 지랄들인겨. 칠복이 영감이 벌떡 일어서서 전달출의 뒤통수에 대고 쏘아붙였다. 전달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립을 나갔다. 전달출이가 새끼네에 왔다 간 후 마을은 홍수가 몰아닥쳤을 때처럼 어수선하게 들썩거렸다. 남정네들은 우아민의 움막에 모여 밤이 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전달출이가 와서 던지고 간 말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고 앞으로 어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리를 짰다. 이날 새끼네 남정들은 전날에 결의했던 대로 동척에고 미우라에게고 절대 소장료를 내지 않기로 다시 다짐하였다. 남정네들이 우아민의 움집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는 동안 아낙네들은 또 그들대로 장차 새끼네에 불어닥칠 거센 바람을 짐작하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새끼네 사람들이 끝까지 소장료를 바치지 않을 경우 집까지도 빼앗기고 내쫓김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전달출의 말을 떠올리면서 저마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안악들은 남정들이 우아민의 움집을 나서는 기척을 날리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야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둠을 더듬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새끼네 사람들은 전달추리가 말한 소장료 납부 기한인 보름날이 가까워 올수록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이 옥죄어들었다. 겉으로는 배에 칼이 들어와도 소장료를 바칠 수 없다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꾸 고개를 쳐들었다. 몰래 밤을 이용하여 미우라의 집에 소장료를 갖다 바쳐 소작을 빼앗기지 않고 싶은 사람도 몇몇 있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다. 보름날을 하루 앞둔 열나흔 날 밤, 새끼네 홍바우가 마을 사람들 모르게 소장료를 지고 미우라 집으로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홍바우 역시 점포수나 노루목 영감처럼 새끼네 토박이가 아니라 웅보네 등이 목포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무렵 해남 어디에선가 흘러들어온 사람이다. 홍바우가 소장료를 지고 모래내 미우라 집으로 가는 것을 본 사람은 판돌이었다. 판돌이는 그날 장인 회갑을 맞아 덕진에 갔다가 날이 어두워 돌아오는 길에 홍바우가 벽가마니를 지고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판돌이는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가 홍바우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다. 판돌이는 누군가 벽가마니를 지고 마을에서 나와 모래내 쪽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끝까지 미행하여 홍바우가 미우라 집 함석대문 앞에 이르러 큰 소리로 새끼네 사는 홍바우라는 사람이 소장료를 바치러 왔소이다 하고 통기하는 것을 들었다. 판돌이는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판돌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장료를 바치지 않기로 굳게 다짐을 하였고 만약 은밀히 소장료를 바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이다. 참말로 홍바우란 말이요? 홍바우가 밤중에 벽가마니를 지고 미우라 집으로 갔단 말이요? 판돌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요. 벼썸을 지고 미우라 집 앞에서 새끼네 사는 홍바우라는 사람이 소장료를 바치러 왔소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니까. 이런 처죽일 놈. 당장에 그놈을 붙잡아 옵시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로 홍바우네 집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홍바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새끼네 다리를 건너 어둠을 더듬으며 모래내 미우라 집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동구박 모래내 모퉁이에 있다가 미우라의 집에 소장료를 바치고 돌아오는 홍바우를 붙잡아서 새끼네 들로 끌고 갔다. 너 혼자만 살겠다고 찰석 같은 약조를 뭉개부러? 아이고,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놈들은 꼭 이렇다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는 지 살궁리만 한단께. 지난번에 점포수가 우리를 배반하더구만. 요번에는 또. 홍바우를 끌고 가던 마을 젊은이들이 쥐어박는 목소리로 한마디씩 윽박질렀다.
홍바우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변명 한마디 없이 마을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홍바우를 더욱 괘씸하게 여겼다. 살려달라고 비대 발괄 빌어도 시원찮은 터수에 그가 한 일을 꾀방쳐서 당장 죽이고 말겠다고 위협을 하는데도 내가 무슨 죽을 짓을 했느냐는 듯 변명 한마디 없이 빳빳한 얼굴이니 더욱 미움을 사게 된 것이었다. 3년 전 해남 땅에서 흘러들어온 홍바우는 평소에도 말 주변머리가 없어 마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한다거나 회방치는 일도 없이 살아온 변통성이라고는 털 뽑아 제자리에 꽂을 옹춘만이었다. 그런 용잔한 그는 노부몬을 극진히 모셔 근동에서 효자로 알려졌다. 새끼네 안에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까지 들에 머물렀고 체구에 비해 언제나 나무찜이나 풀찜이 컸다. 그는 숯은 달아서 피우고 쌀은 세어서 밥을 지을 만큼 인색하며 귀머거리 스님 막 캐듯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저 할 일만을 하는 농사꾼이다. 소같이 일을 하고 쥐같이 먹을 정도로 검약하게 사는 짜고 맵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아이고, 미친 쟤하고 떡 목판에 엎어진다고 하더만. 이놈이 효도 없네 하고는 우리를 배반하고 살짝이 소장료를 갖다 바쳤단께. 마을 사람들이야 죽거나 살거나 지놈 혼자서만 살아날 국리는 이 숭악한 놈아. 차라리 자첩을 맡았기에 말이지. 혀가 입는 멱살이라도 무슨 낯짝이 있어 지둥아리를 열겠냐. 홍바우 멱살을 거머잡고 끌고 가던 김덕만이가 우악스럽게 말을 했으나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홍바우를 물목구비 아래 그가 소작을 붙이고 있는 논으로 끌고 갔다. 원래 그 논도 웅보등이 맨 처음 새끼네의 털을 잡았을 때 온갖 고초를 겪어가며 일군 땅이었는데 궁토로 빼앗긴 후에 다시 동척이 차지한 것이다. 밤은 악모글이 우러대는 여름밤처럼 두꺼웠고 늦가을에 벼락바람이 무섭게 윙윙거렸다. 이놈아, 이 논이 네 논인 줄이나 아느냐? 또시기가 홍바우의 오른팔을 잡아 끌고 벽가리 쪽으로 가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모르겠네. 홍바우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철없는 새 아이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용기를 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밤을 택한 것은 자신의 행위를 숨기자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논이 당초에 네 땅인 줄을 모른단 말이여. 그러고 보니 이놈이 숭악한 까치 뱃바닥 같은 놈이었군 거려. 또시기가 홍바우 뒤통수를 힘껏 쥐어박으며 퉁겨댔다. 홍바우는 끌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고개를 돌리며 어둠 속으로 또시기를 무섭게 질러보았다. 이놈아, 이 새끼네들 농토는 궁토도 동척 땅도 아니고 순전히 새끼네 사람들 소유란께. 옛날 아자씨들이 새끼네 처음 털을 잡았을 때 목숨을 걸고 피땀 흘림시로 맹근 땅이라 이거요. 그런 땅을 날강도 같은 놈들이 총을 들이대고 차지한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런께
내 놈은 소장료를 바치려면 우리한테 바쳐야 한다 이거래요. 김덕만이가 우악스럽게 홍바우를 끌고 가서 집북대기 위에 동댕이를 치며 쏘아붙였다. 홍바우는 그가 소작으로 붙이고 있는 논 한가운데에 쌓아놓은 집북대기 위에 벌렁 낮아빠진 채 한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때 누구인가 그의 아랫도리를 걷어찼다. 홍바우는 비명 한마디 뱉어내지 않았다. 이 자식이 누구를 믿고 이렇게 두두엉겨? 미우란가 뭔가 하와는 외놈을 믿는 거지? 그러면서 마을 청년들이 저마다 홍바우를 걷어찼다. 그러나 그는 역시 비명을 지르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는 듯 집북대기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한바탕 대지 위를 갈퀴질하던 벼락바람이 잠시 숨을 죽은 듯 싶자 밤하늘을 육중하게 뒤덮고 있던 구름이 걷히면서 희끄무레하게 달빛이 퍼져내렸다. 그들은 집북대기 위에 몸을 웅크린 홍바우 모습이 달빛 속에 드러나자 잠시 발길질을 멈추었다. 그래도 니는 잘못을 모르겠냐? 또 시기가 달빛 속에서 몸을 웅크린 홍바우의 뒷덜미를 거머잡아 힘껏 잡아당기며 물었다. 홍바우는 집북대기 위에서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켜 세우더니 고개를 들고 당장 발길질을 퍼부어댈 것 같은 마을 청년들을 쳐다보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오? 홍바우가 물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여?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여? 니놈은 니놈 혼자만 살겠다고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여. 우리가 저 앞순에 어떻게 약조를 했디야? 미우라에게 소장료를 바치는 놈은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 것이라고 약조를 했지 않았더냐? 알겠구만. 홍바우는 침잠한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들어 청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말이여, 자네들한테 맞아 죽기로 작정을 한 몸이구먼. 내 한 몸 맞아 죽고 우리 노부모 처자식이 굶어 죽지 않는담사. 나는 10번 아니 100번 맞아 죽어도 좋구먼. 자, 나를 패 죽이건 끌고 가서 영산강물에 퐁당 맞춰 죽이건 알아서들 허소. 나는 자네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 가난을 탓할 텐께 마음대로들 허소. 홍바우는 그러면서 두 팔로 목을 감아잡고 앉은 채 다시 몸을 웅크렸다. 하늘의 구름이 모두 걷히면서 달빛이 한껏 밝게 홍바우의 웅크린 몸뚱이를 감싸 안았다. 새끼네 청년들은 달빛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 채 한동안 말없이 홍바우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얘끼, 주접식은 새끼. 내 놈한테만 노부모 있고 처자식이 딸렸냐? 노부모 처자식 있기는 내 놈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여. 그러고 내 놈만 효자가 아닌겨. 우리도 노부모 잘 봉양하고 싶은 마음이사 매 한 가진겨. 그러고 횃대 밑에 더벅머리 셋이면 날고 뛰는 놈도 뵐 수가 없기는 내 놈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여. 그래도 우리가 이러는 것은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죽자는 것이란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간디. 뭐 우리가 호의호식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기침 내질러 감시로 누구를 부리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이냐? 그렇지, 맞아. 저적금 우리 목몫을 찾아 묵음시로 사는 거지.
말하자면은 우리 땅 우리가 파먹고 살자는 거 아니겠어? 그런디도 네 놈은 스스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한 우리들 약조를 깨부렸다 이거요. 그랑께 내 놈은 사람 되기를 마다한 것이지. 그래, 내 놈만 노부 모시고 찾았다는 것이 아니잖아. 내 놈 부모가 내 놈한테 귀여면 우리 부모도 우리한테는 귀여운 거요. 그런디도 거무줄에 목을 매져온 아이고 우리 약조를 깨부러? 애기 추잡스런 자식아. 김덕만이가 달빛에 희읍스럽게 묻힌 홍바울을 내려다보며 탄식을 섞어가며 나무람하였다. 김덕만의 말에 새끼네 청년들은 휘죽은해진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침을 뱉듯 뒤틀린 눈길로 홍바울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홍바울에게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 달빛이 그의 모습을 애잔하게 감싸주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때 홍바우의 입에서 심장이 터지는 듯 흐느낌 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끼네 청년들은 처음에 그 소리가 홍바우의 흐느낌 소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 벼락바람이 몰아쳐 쥐북대기를 헤집는 소리로만 알았다. 그러나 잠시 후 홍바우의 흐느낌은 벼랑의 밑동을 때리는 파도만큼이나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새끼네 청년들은 그의 갑작스런 흐느낌에 적이 놀라 달빛을 헤집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홍바우의 흐느낌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격렬해졌으며 종당에는 황소울음으로 변하고 말았다. 늦가을 찬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들판을 갈퀴질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으스름이 깔린 달빛이 오슬오슬 떨고 있는 듯한 어둠 속에서 홍바우의 울음은 더욱 처절하게 가슴을 저미는 듯 하였다. 새끼네 청년들은 한동안 그가 울고 있는 양을 너부시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애기 바보 같은 자식. 추잡스럽게 울기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끼질 해대듯 홍바우를 욱대겼던 김덕만이가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고개를 무겁게 처박은 홍바우의 턱을 손바닥으로 받쳐 올리고 눈물과 달빛이 범벅된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내질렀다. 바보같이. 또 시기도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리고 홍바우를 들여다보았다. 이 멍텅구리 바보 배반자야. 너는 내 등에 업히기나 해. 덩저리가 크고 힘이 센 김덕만이가 홍바우 쪽에 등을 내밀며 여전히 퉁명스럽게 퉁겼다. 그래 이 바보야. 돼지더라도 내 놈 집에 가서 돼져야지. 그러면서 또 시기가 홍바우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그를 김덕만의 등에 엎혀 주었다. 홍바우는 김덕만의 등에 엎여 마을로 돌아가면서도 황소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 그만 좀 울란게. 듣기 싫어 죽겠구만. 내 놈 집에 가서 밤새도록 울어. 누구인가 내질렀다. 새벽 달빛이 차갑게 대지를 식히고 있었다. 그들은 달빛을 밟으며 바람에 떠밀리듯 물두끼를 탔다. 홍바우를 업은 김덕만이가 맨 앞에, 그리고 5명의 새끼네 청년들이 뒤를 따랐다. 홍바우는 새끼네 다리에 이르러서야 청년들이 울음을 그치라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가까스로 흐느낌을 멈추었다. 홍바우를 업은 김덕만은 홍바우에게 발길질을 하기 전보다 더 무거워진 마음을 가늠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한사코
바꿔 입자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두 팔이 뻐근하게 저려오는 것을 참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홍바우의 몸무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음을 알고서 홍바우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였다. 홍바우를 업고 새끼네 다리를 건넌 김덕만은 느티나무 모퉁이에 있는 홍바우네 집으로 가지 않고 돈단 쪽으로 올라갔다. 어디로 가는가? 이 바보 집은 저쪽이여. 안담께. 암시로 왜 돈단으로 올라가? 얼굴이 상한 사람을 이대로 식구들 앞에 뵈기 싫어서 그려. 또 시기가 묻고 김덕만이가 대답했다. 김덕만은 홍바우를 업고 돈들막을 내려가 개동인의 움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홍바우를 내려놓고 우아미에게 등불을 가져오라 이르고 자신은 우물로 가서 큰 바가지에 물을 떠왔다. 또 시기가 바가지 물을 받아 자신의 소매뿌리를 촉촉하게 적신 다음 홍바우의 얼굴을 닦았다. 냅두소. 다 집으로 갈란단게. 홍바우가 한사코 상반신을 일으키며 말했다. 개소리 말고 돼진듣기 자빠라졌어. 논에서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끙끙대고 홍바우를 업고 온 김덕만이가 얼굴에 땀을 손바닥으로 훔쳐 뿌리며 내질러서야 홍바우는 다시 상반신을 뉘었다. 다른 청년들은 홍바우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새끼네 청년들은 홍바우가 그들한테 얻어맞은 흔적을 깨끗하게 없앤 다음에야 다시 그의 집 사립작 안까지 업어다주고 그들한테 얻어맞은 홍바우보다 더 아픈 마음을 달빛에 흥건히 적시면서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새끼네 사람들은 홍바우 외에는 더 이상 미우라에게 소장료를 갖다 바치지 않았다. 며칠 동안은 점포수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홍바우도 한동안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방에 누워 있다고도 하였고 점포수와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으나 누구의 말을 믿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나 새끼네 마을 사람들은 홍바우가 어찌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의 사리반짝을 기웃거리지 않았다. 소장료를 내지 않기로 마을 사람들이 굳게 약조한 것은 새끼네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동척의 땅을 빼앗긴 근동의 여러 마을에서도 새끼네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장료를 내지 않기로 결의하고 만약 약조를 어기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을에서 멍석말이를 하여 내쫓기로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거두기로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여러 마을에서 새끼네와 같이 마을 사람들 몰래 동척으로부터 토지를 배당받은 일본인에게 소장료를 바친 것이 탈로나 문매를 맞거나 내쫓김을 당한 일이 많았다. 욱곡면 대촌에서는 목숨을 앗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대촌에 사는 김똘배라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 몰래 일본인에게 소장료를 갖다 바친 것이 들통났다. 그는 이웃 사람들까지 선동하였고 5사람이나 밤중에 소장료를 은밀하게 바친 일이 있었다. 김똘배는 이웃 사람들을 꼬드길 때 소장료를 갖다 바치게 되면 이듬해에는 현재 붙이고 있는 소작의 2배나 되는 농토를 새로 소작으로 떼어주겠다는 마름의 말을 전하면서 머지않아서
대촌마을 농토는 소장료를 낸 사람들만이 붙이게 될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결국 대촌에서는 김돌배 꾸듬에게 넘어간 사람이 날로 늘어나게 되었다. 돌배의 이 같은 소행을 알게 된 대촌 청년들은 밤중에 그를 붙들어 논바닥으로 끌고 가 매타작을 하였다. 그런데 돌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용서를 빌기는커녕 그에게 매질을 한 마을 청년들에게 머지않아서 내 놈들은 소작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기고 대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개거품을 부걱부걱 뿜어내면서 큰 소리를 쳐댔다. 이에 흥분한 마을 청년들은 논에 말뚝을 박아 똘배를 묶은 다음 나무더미를 쌓고 불을 질렀다. 똘배는 불더미 속에서까지 내 놈들은 집도 농토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나고 말 것이라고 울부짖었다. 똘배는 마을 청년들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불타 죽고 말았다. 그의 죽음을 안 가족들이 논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낭자하게 울음을 터뜨렸을 때 똘배를 불태워 죽인 마을 청년들은 저마다 방 속에 틀어박힌 채 두 귀를 쥐어 막았다. 그날 똘배 꾸득임으로 몰래 소장료를 바쳤던 5사람은 한밤중에 뒷산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다. 그리고 해가 상투 머리 위에 떠올랐을 때 헌병들이 대촌에 들이닥쳐 똘배를 불태워 죽인 마을 청년 7명을 붙잡아 갔다. 대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동척의 농토를 빼앗긴 마을에서는 어김없이 마을 사람들 몰래 소장료를 갖다 바치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약조를 어긴 그들을 붙잡아 무린 매질을 하였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헌병들이 들이닥쳐서는 매질을 한 청년들을 붙잡아 가곤 하였다. 그 일로 영산강변의 여러 마을에는 때 아닌 칼바람이 휘몰아쳐 살얼음판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다. 새끼내에도 어김없이 헌병들이 나타나서 6명의 청년들을 붙잡아 두rum으로 엮어갔다. 미우라의 마름이 된 전포수가 엄장한 체구에 모루쉬 같은 어깨를 으스대며 헌병들을 몰고 온 것이다. 전포수가 직접 헌병들과 함께 6명의 집에 들이닥쳐서는 그들을 끌고 가도록 하였다. 앞으로 닷새 안으로 소장료를 바치지 않을 시는 이놈들을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니까 목숨을 구하려거든 꾸물거리지 말고 소장료를 갖다 바치도록 하시오. 전포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고 돌아갔다. 이날 우아미도 헌병들에게 끌려갔다. 개동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해산을 며칠 앞둔 그의 처가 태매산 위에 둥실하게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도두부른 배를 내밀고 뒤뚱거리며 돈들막을 올라오다가 남편을 보더니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우아미가 끌려갔음을 알렸다. 아이고, 도련님이 끌려가시자 어머니께서. 어머님이 어찌 되셨단 말이오? 학교로 가시겠다는 것을 겨우. 어서 들어가시오. 내가 헌병대에 가보겠으니 어머님한테는 걱정을 마시라고 하시오. 개동이는 그러면서 몸을 돌려 세워 다시 돈들막을 내려갔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줄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장료를 갖다가 바쳐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새끼네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의 확실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고,
선상님, 우리 덕만이가 흥병들한테 잡혀갔단 말이라오. 우리 덕만이를 살려주시오잉. 돈들막을 내려가 두껍다리를 건너려는데 김덕만의 노무가 숨이 차게 뒤쫓아와서 매달리는 목소리로 하소연하였다. 저만큼 뒷전에서는 김덕만의 처가 내외를 하느라 차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두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서 있었다. 개동이는 김덕만의 처가 눈물바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김덕만의 처 옆에는 또 시기의 처가 두 아이들한테 말기끈을 잡힌 채 개동이 쪽으로 가까이 달려올 듯 말 듯 미적거리고 서 있었다. 걱정들 마시고 댁에 들어가 계십시오. 지가 헌병대에 가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요. 개동이는 덕만이 어머니에게 덕만의 처와 또 시기의 처가 들을 수 있도록 한껏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는 오래 지체할 수가 없다 싶어 계산 꼭대기에 매달려 진홍빛 석훈을 뿌리는 하루의 마지막 해를 얼핏 쳐다본 후 걸음을 재촉하였다. 아이고, 선상님, 우리 아들을 꼭 살려주시오. 그는 덕만이 어머니의 숨찬 목소리가 그의 심장에 화살처럼 박히는 것을 의식하며 두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는 등짝에 석훈을 느꼈다. 새끼내를 나선 개동이는 어슴어슴 날이 어두워서야 영산포에 당도하였다. 그는 영산포에 당도하자 헌병대로 직행하여 헌병대 건물 입구에 버티어선 보초와 한바탕 실랑이질을 하였다. 그는 총을 메고 삐딱하게 서 있는 보초에게 다가가서 자신은 영산포 소학교의 훈도임을 밝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를 대하는 헌병의 태도는 그런대로 부드러웠다. 그러다가 그 보초로부터 무슨 일로 왔느냐는 물음에 해걸음에 새끼내서 붙잡혀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더니 다짜고짜로 개동이의 가슴팍에 총부리를 들이대며 당장 물러서라고 욱대기던 것이었다. 헌병대 안으로 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보초에게 쫓겨난 개동이는 한동안 망연한 기분으로 삼거리 주막 앞에 서 있다가 힘이 빠진 걸음으로 만석을 찾아 나섰다. 그는 동척으로 만석을 만나러 가면서도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어 서곤 하였다. 그는 자신의 생사가 걸린 일이라 해도 만석이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만석이에게 목숨을 구걸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하여 자신이 새끼내에 뿌리를 내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이 설 땅과 조상의 혼을 그의 힘으로 지키고 싶은 생명의 의지일지도 몰랐다. 몇 번이고 미적거리며 동척에 찾아갔으나 만석은 그곳에 없었다. 동료들과 함께 영산정으로 술을 마시러 갔다는 것이었다. 개동이는 동척을 나오면서 그냥 새끼내로 되돌아갈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어느 사이엔가 동척 모퉁이를 휘돌아 선창거리 초입에 있는 영산정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영산정으로 굽어드는 고사 초입에 이르러서야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주위를 두렵거렸다. 이마에 불도장이 찍혀서까지도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도망질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증조부의 훈령이 끈끈한 어둠의 어느 구석에선가
개동이를 노려보면서 무섭게 꾸짖고 있는 것만 같아서 차마 영산정 안으로 들어서기가 망설여졌던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서성대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새끼네 딸이게까지 따라 나섰던 덕만이 모친과 또 시기처의 수심에 찬 얼굴이 떠오르면서 무거운 걸음으로 영산정 문 앞까지 이르렀다. 주등이 주황빛으로 야트막하게 매달린 외장문 앞에 걸음을 멈춘 개동이는 다시 미적거렸다. 안에서는 일본말 섞인 목소리들이 왁자하게 문 밖까지 흘러나왔으며 간간히 여인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도 들렸다. 개동이가 영산정 외장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그곳에 당도하여 담배 서너 대 참이나 지나서였다. 그는 매품을 팔러 온 흥부의 심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요릿집 안으로 들어서서 중노미의 모습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어서 오시쇼. 혼자 오시는구라. 개동이가 영산정의 널찍한 뜰 안으로 들어서서 한참이나 서성거려서야 손님방에 술병을 들고 가던 15 정도의 중노미가 대문 쪽을 두렵거리며 물었다. 손님을 찾으러 왔느니라.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손님을 찾으러 오셨다구라. 동척 양주사님한테 손님이 찾는다고 통기를 하거라. 닉이라고 할 거라우. 영산포 소학교 훈도라고 하거라. 아, 그렇다면은 나리께서 훈도이신기라우. 통기 허겠구만이라우. 여기 쬐꼬만 기다리시오. 아니구만이라우. 저그 마루에 편히 앉아서 기다리시오. 몸피가 양바트만 중노미는 개동이가 영산포 소학교의 훈도라는 것을 알고 순식간에 대하는 태도가 싹싹해졌다. 개동이는 중노미가 요릿집 안 채로 다급하게 사라지는 뒤태를 어둠 속으로 바라보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비록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해 얘까지 찾아오기는 하였으되 어떤 경우에도 꿀림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만석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의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양만석이가 아니라 그에게 통기를 하러 가던 중놈이었다. 영산포 소학교 훈도라면 어느... 중놈이가 한사코 상반신을 얄궂게 꼬아대며 어물거렸다. 내가 바로 영산포 소학교 훈도라고 하지 않았더냐. 개동이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내질렀다. 양주사님께 말씀드렸더만 영산포 소학교 훈도가 어디 한둘이냐고 함시로. 중놈이는 여전히 말끝을 얼버무렸다. 순간 개동이는 참을 수 없는 수모에 몸을 떨었다. 그의 생각에 필시 양만석은 개동이 자신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어 능가를 치고 있다 싶었다. 그는 돌아서 버리려다가 다시 덕만이 모친의 안타깝게 매달리는 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아 마음을 느긋하게 다독거리면서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웃음을 삼켰다. 그리고 나서 잠시 중노미를 보았다. 영산포 소학교 장개동 훈도가 좀 뵙자고 한다고 다시 통기를 좀 해주겠느냐? 그는 중노미를 보면서 사정하듯 말하였다. 그렇죠. 중노미는 개동이를 향해 고개를 주걱거리고 다시 반달음을 쳤다. 그러고도 한참이나 기다렸으나 양만석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 매시고 오시라는구만요. 뒤늦게 나타난 중놈이가 전가를 해왔다. 어서 따라오시오. 개동이가 몸을 움직이지 않자 중놈이가 조심스럽게 재촉하였다. 개동이는 하는 수 없이 중놈이를 따라 처음 영산정 안으로 들어섰을 때보다 몇 배나 더 무거워진 발걸음을 천천히 옮겨 밝은 남포등잔 불빛이 왁자하게 어우러진 웃음소리와 함께 버무러져 흘러나오고 있는 방문 앞에 섰다. 양주사울은 여기 훈도날이 모셔왔구만이라오. 중놈이가 한껏 목소리를 도두어 불빛이 스민 죽창문 쪽으로 고개를 뽑아 통기를 하였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벌컥 방문이 열렸다. 방문 밖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만석이가 아니라 젊은 수럼이었다. 훈도날이 모셔왔단께라오. 중놈이가 수럼이를 향해 짜증을 부리듯 퉁겨댔다. 그제야 양만석이가 천천히 아기똥거리며 토마루로 내려섰다. 아니, 장 선생께서 어쩐 일이십니까요? 토마루로 내려서면서 양만석이 엉너리를 치는 바람에 개동이는 잠시 당황해하였다. 그는 굳어진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양만석에게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마침 잘 오셨세다. 자자, 들어가서 한잔하십시다. 양만석이가 타성적으로 개동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잠깐 만나서 부탁할 것이 좀 있어서. 개동이는 만석이의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다. 부탁이라니요? 만석이가 물었다. 개동이의 짐작에 어쩌면 만석이는 개동이가 그를 찾아온 이유를 훤히 알고도 능청을 떨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싶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개동은 더욱 심사가 얄궂게 오그라들었다. 새끼네 사람들이. 개동이는 어렵게 어두를 떼면서 그때까지도 방문이 헐쩍 열려 있어 석유 등잔 불빛이 흘러나와 깔린 토마루로부터 대여섯 발짝 뒤로 물러섰다. 새끼네 사람들이라뇨? 만석이가 개동이 가까이로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되물었다. 헌병대에 붙잡혀 갔다는데 우리 우아미도 홍보아우 사건에 장 선생 사촌도 연루가 되었단 말이오? 아마도. 그 사건은 살인미수요. 사정이 그럴 수밖에. 사정이라고요? 근동에서는 사람을 불태워 죽인 일도 있어. 그들은 사람을 죽일 살인범이란 말이오. 살인범이 어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장 선생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설마 장 선생은 그 선은 살인범들을 동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양만석이가 큰 소리로 다그치듯 소리치는 바람에 개동이는 그와 더 이상 마주하고 서 있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양만석을 찾아온 것을 후회하였다. 사정이 달라서. 개동이는 궁색하게 얼버무리고 있었다. 도대체 그 사정이라는 것이 뭐란 말이오? 홍바우가 배신을 해서. 배신이라니, 그것이 어찌 배신이란 말이오? 양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동척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몰려 나왔다. 양주사, 왜 그래? 이놈이 누이기여. 양만석이가 개동이에게 소리소리 쳐대자 두 사람이 싸움이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몰려 나온 동척 사람들이 개동이를 에워싸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들어가서 술이나 마십시다. 양만석이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면 손짓으로 동료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용을 하였다. 그제야 동척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개동이를 질러보고 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으며 잠시 후에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